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 이론 파트 1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 중에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을 살펴볼 차례죠. 그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의 아,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적 과정을 보면 리더는 부하들의 능력과 기술, 그리고 부하들을 신뢰하는 정도, 그러니까 감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믿고 지켜보는 그런 게 바로 부하들을 신뢰하는 정도겠죠.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부하들의 동기 수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부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리더가 그만큼 부하들을 믿고 신뢰하고 얼마나 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가정 아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게 되고 또 리더십을 행사를 하겠죠. 외 집단에 대해서는 주로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집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또 내 집단은 공식적 직무 이상의 일을 하며 조직의 성공에 비중 있는 과업들을 맡게 된다. 공식적인 직무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집단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부여받고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해서 내 집단인 구성원들한테는 좀 더 중요하고 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을 맡기게 되고요. 긍정적인 직무 태도도 가지게 되고 또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환의 어떤 차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인 기여, 리더와 부하 각자가 하고 있는 작업 활동의 양 또는 작업의 방향, 또 작업의 질이 상호 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각입니다. 개인적인 기여라는 게, 그러니까 리더도 그런 지각을 하고 부하도 그런 지각을 할 때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충성이라는 차원이에요. 상대방의 목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뭐 부하들은 리더들을 그만큼 나는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 나는 리더의 뜻에 찬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차원이 정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서적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강하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기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충성도와 관련된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와 부하의 관계 발전의 3단계라고 해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1단계라는 것은 상대의 동기, 그다음 태도, 교환할 자원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부하들의 어떤 동기나 태도와 그 다음에 교환할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리더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행동이 강화되고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고요. 2단계는 교환에 대한 협정의 정착, 그리고 신뢰, 충성, 존경의 발전입니다. 그만큼 더 깊이 있는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서로 믿음이 두터워지고 충성심이 강해지고 또 존경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3단계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이익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조직의 목표 또는 임무에 대해서 더 상호 몰입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효과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하들이 2등 시민이 아닌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그런 느낌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팀장의 마음이 그 부하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가 그만큼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주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구성원들도, 부하들도. 그래서 팀장에게, 리더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리더 부하의 교환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의 바로 영향 방략이라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영향 방략.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행위자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행해지는, 그래서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영향 방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했을 때 실제로 부하들이 그 영향력 방략에 의해서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영향력 방략에는 뭐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설득이 첫 번째인데요. 뭐 자신의 요구가 실천할 가치가 있고 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여준다. 그만큼 아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는 게 그만큼 설득이 되기가 쉽겠죠. 거기다가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실제적인 증거로서 확인시켜주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인 설득이라고 하는 방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감흥이다라고 하는 방략은 뭐 상대방의 가치나 이상, 열망 등에 호소하거나, 그다음에 자신감을 높여주면서 요구를 좀 수용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여러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좀 띄워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의 영적인 감흥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을 좀 높이 띄워줄 필요가 있겠죠. 아, 넌 충분히 할 수 있고 넌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자문이라는 것은 상대방 여러 가지 전략, 활동, 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상대방을 참여시키고 상대방의 제안과 우려를 반영해서 그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뭐 전략을 수립하든 어떤 업무 수행 활동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변화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제안, 우려 이런 것들도 반영시켜주고 요구를 다 받아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아부. 그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아부, 우호적 행동, 도움 행동 등을 사용한다. 이건 뭐 예로부터 많이 아첨이란 말도 쓰고 뭐 아부라고도 표현하고요. 많이 활용해 오던 방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호소라는 건 말 그대로 상대방의 충성이나 우정에 호소한다. 야, 너 나 믿고 따르는 거잖아. 그죠? 나 믿고 따르니까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상대방이 도와주면, 야, 이번엔 니들이 한번 날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 그리고 나면 또 내가 나중에 니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할게. 이런 식으로 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하면 뭐 이익을 좀 분할해서 나눠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달성시키면 그 달성시켜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이익을 분배해 준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제휴, 어, 전략적 제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이제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적인 권위. 이건 이제 뭐 리더가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는 팀장인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또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런 권한이나 권리에 기초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정책, 역할, 관행, 전통 등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실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압력이라는 건 뭐 좀 해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번엔 좀 이렇게 해줘야겠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위협을 가하고, 야,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나. 위협을 가하고 자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 부하 간에 특히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략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구성원들의 부하들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겠죠. 그 리더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방략의 사용 순위를 봤더니 제일 사용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공식적 요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일반적이면서 기본적인 영향 방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정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큰 뭐 뒤탈도 없고 가장 리더가 활용하기에 그냥 무난한 방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감흥. 영적인 감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리더가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이거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경우가 감흥과 관련된 영향 방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공통운명이다. 우리가 공통운명이다. 공동운명치다라는 거죠. 야 우리 한배탄 가족과 마찬가지잖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 공통운명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또 합의예요. 합의. 부하들하고 합의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 말대로 좀 따라주고 요거는 또 부하들이 요구하는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리더가 또 수용해주고 이런 합의점을 제시하는 게 합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합리적 설득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 설득이 되게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 합리적 설득으로 가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때는 바로 이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다 논리적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죠. 그리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또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정에 호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야, 이번에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인데 지금 상황이 나도 이거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곱 번째가 환심. 뭐 상대방들이 기분 좋아지도록 한 후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가 환심, 여덟 번째가 삼자를 활용하는. 직접 안 되니까 아까 제휴에서 우리가 제휴라고 했던 거죠. 차상이잖아 또는 동료 또 다른 부하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그렇고 아홉 번째가 비교 압력. 열 번째가 인맥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원하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뭐 광고 대행사 같은 데 있었을 때 이러한 그 인맥을 활용하는 부분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뭐 11번째가 강요, 왜곡 강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영양 방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로 공식적인 요구부터 합리적 설득까지 다섯 가지 정도는 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휘들러의 컨틴전시 모델이라고 했죠. 상황 적합입니다. 컨틴전시 모델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봐야 돼요. 리더 부하 관계,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화 정도, 리더의 공식적 권한 정도 등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이 모델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피들러의 시츄에이션 모델이다라고도 하고 컨틴전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 적합 이론이다. 상황 요인은 바로 이 리더 구성원 관계와 과업의 구조화된 정도, 리더의 권한, 이 세 가지 차원의 각각을 조합해 보면, 그죠? 이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 성과가 좋아지는 경우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구성원 관계가 좋고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리더의 권한이 강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바로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에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좋은데 구조화 정도가 약하고 낮고 또 리더의 권한도 약할 때는 성과도 나쁘게 나와요. 근데 그게 과업지향이냐 관계지향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중심적으로 보는 리더와 관계를 중심적으로 보는 리더 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더 좋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이 과업지향적인 스타일이냐 관계지향적인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상황적 요인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주로 성과가 잘 나오려면 과업지향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지향은 성과가 잘 안 좋고, 뭐 관계가 안 좋은데 관계지향하는 리더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상황적인 요인들을 따져보면서 리더의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 더 맞는지를 보는 게 바로 휘들러의 컨틴전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쉬 앤 블랜차드. 허쉬 앤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리더십 특성하고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을 다 같이 보는 거죠. 실행 의지와 능력,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능력, 그리고 교육과 경험과 같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규명한 거예요. 밝혀낸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리더십 특성과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부하의 성숙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능력과 의지 부분이 있고요. 성숙도가 좀 높은 경우, 능력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면 그렇고, 미성숙돼 있다라고 보는 경우는 둘 다 약한 경우죠. 그럴 때 리더십의 유형은 관계 행동과 과업 행동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과업 행동도 낮고 관계 행동도 낮은 경우는 바로 위임형입니다. 아예 부하들한테 맡겨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정권을 위임하는 참여형
과업 행동은 좀 낮은데 리더십의 관계 행동은 좀 높은 경우는 참여형 리더 유형이 좋다. 그 다음에 과업 행동이 좀 강한 편이고 리더십 특성, 관계 지향적인 것도 강하면 지도용으로 해서 지도와 설득을 하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 행동은 강하고 관계 행동은 낮은 경우에는 역시 지시를 하는 곳이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지시와 밀착 감독을 통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의 패스 골 시오리예요. 패스 골 시오리. 목표,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가 유능한 리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부하들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해주고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목표 달성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치워줘야겠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부하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상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명확한 경로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패스골 시어리라고 하는 것들이 리더십의 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고 있죠.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스타일이 환경 특성과 부하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치 있는 결과에 대한 부하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떤 조직에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부하들에게는 직무 만족을 높게 나타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특성에는 또 역시 과업 특성, 권한 체계, 수행 규범, 그리고 부하 특성에는 통제의 위치, 직무 능력, 욕구 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주고 확실하게 제시해 줄 건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목표 달성을 해가는데 명확한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패스볼 시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접근에서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시적인 유형이라면 구체적인 과업 수행과 과업 수행 지침 또는 그에 따른 기대를 제공해 주는 게 지시적인 리더의 스타일이고요. 지원적인 리더 같은 경우는 부하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역시 또 리더가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인 리더 유형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부하들을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인 리더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요. 업무 개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도전적인 목표를 좋아하고 성취지향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리더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환경적인 특성과 그것들을 고려해서 부하들의 특성도 고려해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는 게 행사하는 게 결과를 더 좋게 만들지를 연구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하우스의 패스골 시어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리더십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고전적 이론 중에 인지적 자원 이론이다라고 해서 리더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아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 유형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거예요. 자원이 어떠냐? 일반적인 자원 측면을 보면 인지자원으로 지능적인 측면과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분, 직무 지식, 그리고 경험적인 자원. 이 부분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인 여건으로 스트레스, 리더와 부하 간의 긴장 조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리더십에 대한 효과성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의 인지적 자원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경험. 그래서 집단 수행이 리더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집단 구성원들이 리더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니까 지원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인지적 자원이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의 성과, 수행은 리더의 인지적 자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내현 리더십. 그 내현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리더십을 단지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인 리더, 프로토타입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프로토콜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원형적인 리더, 어떤 리더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리더들을 믿고 따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다 일치하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구성원들마다 그래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조직의 운명이나 행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직의 성공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데
부하들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내현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리더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리더의 모습에 일치하면 부하들이 믿고 따르겠죠. 그리고 지원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대체물은 리더십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감정을 얻어내고자 하므로 조직이 그러한 요인들을 제공해주면 리더십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리더의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적 요인들에서는 굳이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집단의 응집력과 원활한 수행 피드백. 얼마나 집단이 잘 서로 뭉쳐져 있느냐 하는 게 응집력이라고 볼 수 있고, 수행 피드백이라는 것은 수행할 때 그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직무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도 구조화된 작업이냐, 그다음에 업무 수행의 규칙과 규정의 명확한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배려와 협력, 부하의 전문가 지향 성향 또는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물이라는 것은 그런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약화시키는 또 상황적 요인들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리더가 취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상황적 요인들. 일단 구성원들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야, 이번 일 다 잘해봐야 이런 거가 보상으로 나오는데 그 보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그런 경우 낮은 지위 권력, 그리고 리더와 부하 간의 나쁜 관계.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그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되겠죠. 그만큼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또 중화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인이 이렇게 될 때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더십과 관련된 고전적인 이론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 이론들을 쭉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리더십 이론들 중에 상황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론에 따르면 원 베스트 리더십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 베스트 리더십이라는 게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리더십이 좋아라고 하는 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유연하게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렉서빌리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플렉서빌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더의 스타일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강압형, 권위형, 친화형, 민주형, 솔선수범형, 호치형. 이렇게 쭉 보면 이쪽이 주로
강압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 다음에 친화형 민주형들은 좀 서로 민주적이고 관계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솔선수범형과 코치형은 리더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행동을 보이고, 또 코치형은 리더가 부하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코치를 해주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겠죠. 리더의 스타일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 양식, 언행 스타일, 기반이 되는 역량, 적합한 상황, 단점, 이런 것들을 쭉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론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더십을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뭐 강압형 리더는 바로 즉각적인 순응을 요구해요. 무조건 내 말에 따라줘. 그 다음 권위는 바로 비전을 향한 구성원들의 몰입을 유도하죠. 권위를 내세워서. 친화형은 관계 중심적이겠죠. 화합의 조성과 감정적 연대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 민주형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화합의 조성과 감정적 연대를 구축하는 거고요. 솔선수범형은 성과 창출을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하는 거죠. 코치형은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언행 스타일은 내 말대로 하라, 내 말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거고요. 권위형은 나와 같이 함께 행동하자. 친화형은 사람이 먼저다. 민주형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솔선수범형은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니까 니들은 이렇게 따라하면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치형은 이렇게 시도해봐라. 이렇게 그 스타일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행동과 말도 달라지죠. 뭐 기반이 되는 역량은 강압형에서는 바로 성과 지향성, 주도성, 셀프 컨트롤. 권위형은 자신감, 타인의 감정에 의해 변화의 촉진. 친화형은 타인 감정에 의해 그다음에 친분 관계 구축, 커뮤니케이션. 민주형은 협력, 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솔선수범, 성실성, 성과 지향성, 주도성. 그다음에 부하의 개발, 타인 감정에 의해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이겠죠. 자가 인식, 자아 인식. 적합한 상황은 뭐 위기 상황에서는 강압형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고, 권위형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변혁기, 그 다음에 팀워크 신뢰 제고가 필요한 경우, 민주형은 유능한 부하 또는 부하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솔선수범형이라는 건 부하들이 의욕과 능력이 높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도모할 경우.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서 성과를 끊어내겠다는 거고요. 구성원의 성과 개선 지원 시, 장기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때 코치형 리더십이 더 잘 맞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각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저널에 실렸던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대니까 거의 뭐 20년 전에 이렇게 발표된 논문인데, 이런 그 리더십 관련돼서
상황 이론만 가지고 쭉 정리해서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리더의 특성보다는 그래서 무조건 뭐 만능인 리더십은 없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 업무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부하들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의 파트 1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 파트 2에 대한 최근의 리더십 이론들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올려주시고요. 예, 수고들 하셨어요.